그날 하버드의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름이 스크린에 등장하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순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미국이, 일본이, 세계가 이순신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실화,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키 요코라고 합니다. 도쿄대 역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동아시아 전쟁사, 특히 일본 무사도 정신과 그 전략적 우수성을 연구하고 있죠. 오늘은 하버드에서 열리는 세계 전쟁 영웅과 리더십 국제학술회에 제가 발표할 차례가 왔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략적 사고와 무사도 정신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일본 전통 갑옷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사도 정신의 핵심인 충성과 명예, 자기희생 정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가는 역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자부하니까요. 발표를 마친 뒤 다음은 미국 UC 버클리 소속의 마이클 토머스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주제는 세계의 전사에서의 뛰어난 지휘관들. 저는 넬슨 제독이나 도고, 헤이하치로와 같은 해군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인물은 16세기 조선의 해군 장군 이순신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선. 그것도 해군. 일본과 조선 간의 역사적 마찰로 인해 한국은 늘 주변국 이야기라고만 여겼던 저에게는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막아낸 놀라운 전략가였습니다. 세계의 전사에서 유례없는 전술적 승리였죠. 뭐라고요? 12척으로 330척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학자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잖아요. 동아시아 전쟁사 전공자로서 말이죠. 이순신은 그의 명전 안중일기에 이 전투를 기록했으며 그의 하객진 전법은 현대 해군 전략가들도 연구하는 독창적인 전술입니다. 마이클 교수는 계속해서 이순신에 대한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슬라이드에는 조선의 거북선과 판옥선, 그림, 해전 지도까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인들의 과장된 국가 자부심이 서양학자에게까지 세뇌시킨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토머스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쳤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증명하기 어려운 과장 아닐까요? 당시 일본 수군의 전력과 조선 수군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고려한다면 말이죠. 제 질문에 마이클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미사키 씨.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가서 사료들을 검증해보니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정유재란에서 벌어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정말로 12척의 배로 133척에서 330척까지 추정되는 일본 함대를 막아냈어요. 일본 측 사료인 고요기나 조선정벌기에서도 이 패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사료에도 있다고. 그런데 왜 제 교육과정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학회장을 나오면서 불편한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확인해봐야겠어. 하는 생각만 맴돌았죠. 학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저는 하버드 도서관에서 논문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순신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 조회수가 무려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란은 세계 각국 사람들의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히어로다. 어떻게 23전, 23승이라는 전적이 가능하지? 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지휘관에 대해 배우지 못했을까?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모든 전투에서 승리라니 믿기 힘들다. 한국인들이 자국의 영웅을 과대포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까지 이런 이야기에 현혹된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23전 23승. 그런 완벽한 군사 지휘관이 있을 수 없잖아. 도서관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일본 역사 서적들을 뒤졌지만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은 조선 침략의 과정만 간략히 서술할 뿐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제 학부 시절 배운 역사에서도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진출 시도 정도로만 다뤄졌었죠. 그날 밤 저는 일본인 유학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화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순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 SNS에서 한국의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화제던데 들어봤어?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 그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사람 때문에 일본 수군이 크게 패했다고 말씀하셨어. 일본 역사책엔 안 나오지만 사실 꽤 유명한 인물이래. 카즈키의 대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일본 교육에서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하버드 역사학과 도서관에서 임진왜란 관련 서적들을 모조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양학자들이 쓴 책에는 이순신의 업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임진왜란 초기, 조선 육군은 대패했으나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은 하깃진 전법을 사용해 일본 수군을 유인한 뒤 포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순신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책을 읽을수록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 있는 이런 서적들이 모두 한국의 과장된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일본 역사학회 회원들이 모인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 장군 이순신에 대한 일본 측 사료나 연구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해외에서는 그가 23승의 불패 기록을 가진 위대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렸지만 대부분 저와 같은 의문을 표하거나 한국의 국수주의적 역사관이라며 일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은퇴한 역사학자의 댓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순신은 실제로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일본 수군은 그를 바다의 악마라고 불렀을 정도였죠. 다만 우리 역사교육에서 그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은 아시다시피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댓글을 읽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할 저의 신념과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라는 결심이 섰어요. 하버드에서의 연구 일정을 잠시 미루고 저는 시카고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시카고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코믹스 전문점 중 하나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SNS에서 본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서 이순신을 다룬 만화책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만화책이 이렇게 인기를 끌다니. 버스에서 내려 코믹스 전문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만화책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눈에 띄는 코너 하나, INTRNATIONALHEROES 섹션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Warrior, 이순신. 표지에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있는 동양인 장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만화책인데 작가는 미국인 올리 콤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화려한 사파와 함께 이순신의 생애가 펼쳐졌습니다. 이순신, 11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뒤늦게 군인의 길에 들어섰으나 타고난 리더십과 전략적 통찰력으로 조선 수군을 이끌게 되는데 만화는 임진왜란 발발 직전부터 이순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육군이 연패하는 와중에도 이순신의 수군만은 승리를 거듭하는 모습, 자신을 모함한 원균에게 수군 지휘권을 빼앗기고 투옥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해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하는 장면까지 그 중에서 한 페이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산도 대첩 하깃진 전법으로 47척으로 130여 척을 격파. 만화책에는 이순신이 하깃진 전법을 구상하는 장면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어요. V자 형태로 배를 배치하여 적을 유인한 뒤 양쪽에서 포위하여 공격하는 전술, 그리고 그 결과 일본 수군이 대패하는 모습까지. 책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만화에서 과장한 게 아니야? 진짜? 저는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만화책 뒷부분에는 참고문 언란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여기엔 일본 사료인 조선정벌기와 고요기, 그리고 영국 해군사학자들의 연구 논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역사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배운 역사에는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었던 걸까요? 만약 이순신이 정말 그런 위대한 전략가였다면 왜 일본 역사에서는 그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까요? 만화책을 구매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겨났어요. 이순신이 남긴 난중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그의 전술은 어떻게 현대 해군에게까지 연구되고 있는 걸까? 만화책만으로는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이순신의 흔적을 추적해보기로 한 거죠. 하버드 지도 교수에게 연락해 현장 연구를 위한 휴학 계획을 알렸습니다. 교수님, 제 논문 주제와 관련해 현장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가서 임진왜란 당시 해전 현장들을 직접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훌륭한 생각이네요. 요코,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만큼 좋은 연구 방법은 없죠. 혹시 이순신에 관심이 생긴 건가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정말 역사책에 기록된 것처럼 위대한 전략가였는지 아니면 한국의 민족주의적 과장이 섞인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역사학자로서 훌륭한 자세입니다. 진실을 찾아 떠나보세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가슴 속에는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제가 알던 역사가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나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발견을 앞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신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었을까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곧바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이순신의 주요 해전이 벌어졌던 진해, 통영 지역이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역사교육에서 이순신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임진왜란은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순신의 활약상은 일본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진해에 도착한 저는 먼저 이순신 관련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거북선 모형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우와, 이게 거북선이구나. 거북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했습니다. 등 부분에는 쇠못이 박혀 있어 적이 올라타기 어렵게 설계되었고 용머리에서는 화약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총통이라 불리는 다양한 화포가 장착되어 있었죠. 16세기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전함이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움이 커져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직접 전투 전략을 세우고 배의 설계까지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난중일기에는 군사훈련 방법과 함선 제작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난중일기,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순신 장군이 7년간의 전쟁 기간 중 거의 매일 기록한 일기입니다.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의 생생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어요. 다음 날, 저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배를 타고 한산도에 도착하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은 하깃진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대파했다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 기념관에서 저는 당시 해전을 재현한 디오라마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V자 형태로 배치된 조선 수군이 일본 함대를 유인한 뒤 양쪽에서 포위하여 공격하는 전술. 그 천재적인 전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미친 지휘력이다. 미친 계산력이다. 전시관에는 당시 사용된 화포와 무기들의 실물 크기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판옥선에 장착된 천자총통, 지자총통 등의 화력은 당시 일본 수군의 배보다 우수했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이런 화력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한 것이었죠. 다음 목적지는 진도 울돌목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순신이 12척으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다는 명량해전의 현장이었어요. 울돌목에 도착하자 거센 물살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조류를 이순신이 전술적으로 활용했다고?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순신은 이 지역의 빠른 조류를 이용해 일본 수군의 대형을 흐트러뜨린 뒤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서서 그 격렬한 물살을 보니 이순신의 천재적인 지휘력과 지형 활용 능력이 실감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산 근처의 한국해군사관학교 연구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연락해 허가를 받은 후 난중일기 사본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8일 정유년, 전함 12척으로 적함 133척을 막다. 직접 이순신의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니라 실제 전투 현장에서 쓰인 기록이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단순한 전투 기록뿐만 아니라 부하들을 걱정하는 마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담겨 있었어요. 연구관에서 나오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픽션이 아니라 다큐였다. 하루 종일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둘러본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던 역사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민족 영웅이 아니라 세계의 전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전략, 그의 리더십,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모두 실존했던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인물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새도록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저는 이순신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 한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이순신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드라마, 영화, 소설, 현대 한국에서 이순신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워리어 작가 올리콘판을 인터뷰하고 싶었어요. 운 좋게도 그는 서울에서 팬 미팅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찾아가 자리에 앉자 미국인 작가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발표를 듣고 있자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역사 드라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허구가 아니었어요.
올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에 매료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난중일기를 영어로 번역해 읽었고 이순신 관련 역사 서적들을 모조리 섭렵했죠. 저는 그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이제야 알게 된 이순신을. 이 미국인 작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다니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특히 울돌목 해전의 해류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진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루 4번씩 조류의 변화를 관찰하며 이순신이 어떻게 이 자연현상을 전술적으로 활용했는지 이해하려 했죠. 올리는 계속해서 징비록의 이순신 평가, 고문서 해석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깊이 있는 연구 태도에 감탄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올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역사학자 미사키 요코입니다. 당신의 만화책을 읽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어떻게 이순신에게 그렇게 깊이 매료되었나요? 올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학자시군요. 반갑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는 인간이지만 초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충무공의 리더십,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와 백성을 향한 헌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와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올리는 자신의 연구 과정과 발견들을 기꺼이 공유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이순신의 리더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부하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고 국가가 어려울 때 개인의 억울함을 내려놓을 줄 알았죠. 오늘날의 리더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올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학자로서 역사적 인물을 연구하는 것과 그 인물의 정신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이순신을 단순한 역사적 영웅이 아닌 살아있는 정신적 지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올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순신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요? 올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군사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아직 내가 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싸운 그의 정신. 그것이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또한 이순신의 이야기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리 같은 외국인이 이순신에게 매료된 이유는 그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동상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인물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해야 해. 어떤 민족적 자존심보다 그게 더 중요해.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광화문을 떠났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통영시장. 이순신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통영에 다시 돌아온 저는 이번에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역사적 유적지나 박물관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이순신의 의미를 찾고 싶었거든요. 통영 중앙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싱싱한 해산물과 다양한 반찬들, 수공예품들이 즐비했죠. 시장 한켠에서 저는 한 노점상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 만든 듯한 미니어처 거북선을 팔고 계셨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거북선은 직접 만드신 건가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40년째 만들고 있어. 우리 아버지도 이거 만드셨고 할아버지도 만드셨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미니어처 거북선이 3대에 걸쳐 만들어지고 있다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거북선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땐 이순신 장군님 생각하면서 버텼지요. 내가 어릴 때 한국전쟁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 이순신 장군님도 더 힘든 시기에 나라를 지키셨는데 우리라고 못 버티겠나 하시면서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은 단지 400년 전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한국인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 온 나라가 어려울 때 텔레비전에서 이순신 드라마가 다시 방영됐어.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냈다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저는 이순신이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정신적 버팀목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주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우리 손주도 이순신 장군 좋아해.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고. 요즘 애들은 영웅이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가짜 인물들인데 이순신 장군은 진짜 영웅이야. 실제로 있었던 분이니까.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숭배하는 영웅들은 대부분 픽션 속 인물들이죠.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그의 업적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젊은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요즘 젊은이들도 취업 준비하면서 힘들 때 이순신 장군 명언 많이 인용한다더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같은 말씀. 시대가 변해도 그분의 정신은 변하지 않아. 이순신은 단지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뿌리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책이나 영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장 상인의 일상 속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야. 한국인의 뿌리야. 통영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순신 공원에서 그의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사를 주변국 이야기로만 치부했던 것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순신이라는 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아시아 전쟁사를 연구했다고 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장 조사가 아니라 제 역사관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 박사 논문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과 발견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제가 수집한 자료들, 찍은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된 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제 논문 주제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코, 한국에서의 연구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충격적일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역사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저는 역사 연구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새로운 논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 이순신과 조직의 불굴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순신의 리더십 철학과 현대 조직 경영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방향 전환이네요. 하지만 당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일본 무사도 정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요, 교수님.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과 무사도 정신은 공통점이 많아요. 충성, 영예, 자기희생. 다만 이순신은 이를 개인의 영광이 아닌 국가와 백성을 위해 실천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철학을 비교 연구하면서 동아시아의 리더십 전통이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을 찾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요코, 당신의 연구가 더욱 깊이와 폭을 갖게 될 것 같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열정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도서관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했고 두 나라의 역사학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순신의 리더십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에 몰두했죠. 6개월 후 저는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과 기업 리더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명량해전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패전과 배신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그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닌 철저한 계산과 전략에 기반한 결단이었죠. 그는 울돌목의 지형과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저는 계속해서 이순신의 리더십 원칙들을 현대적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부하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의 태도, 철저한 준비성,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특히 주목할 점은 이순신은 자신의 공적보다 조직의 성공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는 항상 내가 아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러한 리더십 철학은 현대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조금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전 그저 한국사를 과소평가한 것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위대함을 부정했던 겁니다. 역사는 단순한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순신을 연구하면서 저는 역사학자로서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았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성취감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컨퍼런스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특히 일본 미디어들이 관심을 보였죠. 일본인 학자가 이순신의 위대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큰 뉴스가 된 것 같았습니다. NHK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사키 교수님,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일본 역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국경을 초월한 인류의 공통 자산입니다.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은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사적 영웅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일본 교육에서도 임진왜란을 단순히 조선 출병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사키오코였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